안녕하세요. 전 이제 환갑을 맞이하게 된 60대 여성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 소개에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소개가 없게 되었네요. 아이가 없는 저는 남편을 잃고서 따로 저를 소개할 인사말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는 저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 새롭게 태어난 기분도 듭니다. 새롭게 태어난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데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황당한 일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오히려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런 일을,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었네요. 그 일과 함께 제가 평생 겪어왔던 고생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설상가상 엄마마저 매달 큰돈이 되는 병에 걸리셔 어린 시절부터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학교 공부를 제법 잘 따라갔고 공부에 대한 뜻도 있었지만 집안 형편상 돈을 버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졸업장만 따고는 곧장 공장으로 들어가 돈을 벌어야 했죠. 불만은 없었습니다. 불만을 떠올리기도 힘든 바쁜 삶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잠깐씩 만날 수 있던 친구들로 인해 숨통이 트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고등학교 시절 제일 친하던 친구와 대학 동기였던 남편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며칠 뒤 남편에게서 집으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친구의 대학 동기라고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연락이 불편했던 저는 남편이 남긴 전화번호를 보지도 않고 버렸죠. 그런데 그 남자는 그 뒤에도 집으로 연락을 해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며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친구가 괜찮은 남자라고 말해 우선은 빵집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지만 전 그다지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었죠. 그 남자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흔히 말하는 공장 공순이었으니까요. 만남을 가지고 난 후로는 마음을 더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연중에 남자가 하는 말에서 남자의 배경을 알 수 있었거든요. 남자는 저와 달리 부유한 형편이었고 외동아들이었죠. 아버님께서 중학교 시절 돌아가시면서 어머님께서 홀로 정말 귀하고 곱게 키워온 듯 보였습니다. 저와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즐거운 그 자리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한 채 다음 만남의 자리를 거절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거절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남자의 행동과 머리와 다르게 자꾸만 남자에게 향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남자친구와 공장 노동자 여자친구. 누가 봐도 남편이 손해를 많이 보는 연애였어요. 데이트 시간도 항상 제가 가능한 시간에 남편이 맞춰줘야 했죠. 그런 것 다 참고 기다려주며 남편은 저와 연애를 오랫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죠. 저 스스로의 위치를 알았으나 이미 사랑에 빠진 상황에 주변 환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집이야 당연히 결혼에 대한 허락이 떨어졌지만 시댁 시어머님께서는 쌍수를 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과 연을 끊어서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으셨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건 똑같았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집 식구들에게 편치 않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어요. 또 겨우 마련한 예단도 부족하다며 저와 저희 부모님께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죠. 어머님께서 결혼 반대를 하신 날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라 기분은 나쁘지만서도 마음에 두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가 예상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 생활하게 된 시집살이는 제 예상과 같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당할 수 있는 모든 시집살이는 당했을 거예요. 고된 집안일이야 기본이었고 저 들으라고 우리 집안 흉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는 걸
일부러 들려주기도 하셨죠. 이유 없이 물벼락 맞은 일도 수차례였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든 시집살이에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알려주고 저에게 잘해줘 그나마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천천히 시댁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 모두 아이를 원하고 있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는 걱정된 마음에 병원을 찾게 되었죠. 검사 결과 제 몸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저보다는 자신의 잘못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남편이 받게 될 충격이 더 걱정이 되었고 가슴이 아팠어요. 과연 제가 남편의 아내로서 있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미움만 받고 있어 집안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고 아내로서 자식도 안겨줄 수 없는 입장이었죠. 남편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 이 집안에서 나가줘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병원에서 듣게 된 결과를 말해주며 저 말고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모든 말을 다 듣고서도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서 말이죠. 남편의 긴 설득 끝에 저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고 저를 잡아준 남편에게 고마워 이 집안에 더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모는 손주를 바라고 있었고 제 탓을 하며 저를 욕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자기 탓으로 화살을 돌리며 저를 대신해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소식이 없냐? 네가 우리 집에서 애라도 낳아야 밥값을 하는 게 아니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밥값은 해야지. 뭐 한다고 꾸물거리고 있어? 어머니, 제가 일이 바빠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일이 바빠 애 가질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거니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시모를 막아준 덕분에 더 큰 소리는 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신 건지 시모가 제가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강제로 이혼을 시키려고 악을 썼죠. 그 시절 한 집안의 대가 끊기는 일은 며느리로서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남편도 시모에게 강한 어조로 음성을 높이며 잘잘못을 따질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이 시모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봉원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릎을 꿇어? 어서 일어나라. 네가 이런다고 내 결정이 변하지 않아. 너도 생각해봐라. 우리 집안 대가 끊긴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죽어서 조상님들 얼굴 어떻게 보겠어? 다른 건 몰라도 애 못 가지는 건 절대 안 된다. 어머니 제발요. 이 사람 아니면 죽습니다. 저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저 사람도 애 안 가지고 싶어서 안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김씨 집안 대를 이어가는 게 아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시잖아요. 앞으로 저나 이 사람이나 어머니께 정말 잘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말씀 꺼내시지 마세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제 처지였지만 시모에게 두 손이 두 발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가며 봐달라 하는 남편 덕분에 다행히 시모가 강제로 저희 두 사람을 이혼시키려던 일은 끝나게 되었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시모가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눈만 안 마주치고 말을 걸지 않던 시모가 나중에는 아예 사람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봉원아, 내일부터 우리 집에 가정부 올 거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있어도 놀라지 말아라. 네? 가정부요? 이 사람이 있는데
무슨 가정부까지? 너 누구를 말하는 거니? 우리 집에 우리 둘 말고 있긴 누가 있어? 요즘 나도 영 몸이 좋지 않아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으니 사람을 따로 불러서 써야겠어. 어머니, 그러시지 마세요. 이 사람 잘하고 있잖아요. 네가 말하는 이 사람이 혹시 태희을 애 하나 못 낳는 여자를 말하는 거니? 애도 못 낳는 게 그게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어? 난 그런 사람한테 우리 집 집안일 못 맡기겠다. 네가 분명 이혼만 시키지 않으면 뭐든 다 하겠다고 했으니 네가 한 말 지켜라. 그럼 내일부터 가정부가 오는 줄 알아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보고 더 정신을 차리고 집안일에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쓸고 닦은 곳 또 쓸고 닦으며 시모 마음에 들 수 있게 움직였죠. 다음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머님이 부른 가정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모가 의도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정부로 온 여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더 어려 보였어요. 그 가정부가 오자 전 집안일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가정부가 대신해서 할 일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시모가 가정부에게 한 말로 인해 집안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이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할 일이야 다른 집들과 다를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면 그건 싹 다 처음부터 다시 해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설거지를 했다 치면 그 한 거를 다시 싱크대에 넣고 다시 설거지를 해주면 돼요. 뭐든지. 그렇게 해서 2배로 고생하는 값은 내가 치러줄 테니 그냥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누가 들어도 앞에 있는 저를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소리였어요. 일을 하러 온 첫날 그런 말을 듣게 된 가정부는 오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챈 듯 했고 그 분위기에 바로 적응을 했죠. 제가 시모와 단둘이 있는 낮에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힘도 없다는 걸 알자 저에게 대놓고 예의 없이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한데 화장실 청소가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좀 급해서요. 안방 화장실 쓰세요. 제가 그 방 화장실은 사용을 못해서요. 오래 걸릴까요? 사람 재촉하실 거면 도와주시고 재촉하시죠. 아무리 돈 받고 일하는 거라고 하지만 누가 남의 용변 보는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싶은 줄 아세요? 그런데 제가 그쪽 용변 볼 때까지 기다리고 또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겠어요? 저기요. 제가 당장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언제쯤 끝나나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만 하면 되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따지고 드세요? 그리고 누가 돈 써서 가정부를 고용하는데 같이 일을 해요. 혼자서 못하는 일이면 몰라도. 그쪽이 저한테 돈 주신 건 아니잖아요. 정 억울하시면 지금 겪은 일 사모님께 가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한 일이라면 제가 일 그만두게 되겠죠. 제가 시모에게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가정부는 오히려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남편도 저 때문에 여러 괴로운 상황을 겪었으니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남편에게 대신 해결해달라며 의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가정부와 안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집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정부인 그 여자가 남편에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꼬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둔한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같은 여자인 저는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차려서 갖다 주고는 했어요. 그리고 꼭 사장님이라는 말과 남편의 이름을 혼동하는 척하며 부르기도 했죠. 이거 술안이네요? 저만 해주신 거예요? 네, 사모님은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봉원 씨 죄송해요. 작은 사장님 것만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또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찮은 건데 혹시 저희 아내 거는 없나요? 저희 아내도 술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건 미처 몰라서요. 작은 사모님, 혹시 술 안 드시고 싶으세요? 말 자체는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표정이나 말투를 보면 꼭 먹어야 하겠냐라는 투였습니다. 애초에 남편의 이름을 실수인 척 부르는 것부터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저 역시 거절을 했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모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었죠. 남편도 가정부가 하는 행동에 다른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소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가정부에게 한 소리를, 남편에게는 가정부를 바꾸자고 말을 하게 된 일이 생겼죠. 시모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서게 되어 아침 식사를 저와 남편 둘이서만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남편이 입고 나갈 옷을 다리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식탁에 앉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가정부인 그 여자가 제 남편 가슴에 있는 먼지를 떼어주며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먼지가 묻었네요. 그런데 봉원 씨는 이런 톤의 하늘색 셔츠는 맞지 않는데. 그리고 오늘한 넥타이도 셔츠랑 안 어울려요. 얼굴이 워낙 하얗다 보니 뭐든 잘 어울리기는 한데 이왕이면 좀 더 밝은 톤의 하늘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흰색이 낫고요. 그런가요? 저는 옷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몰라서 저희 아내가 골라주는 대로 입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가 봐요. 저는 오늘 아내가 골라준 옷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저에게 맞는 색을 가장 잘 알거든요. 허락도 없이 내 남편 가슴에 손을 댄 것도 허용할 수 없었고 자기가 뭐라고 남의 남편에게 이 색이 어울리니 저 색이 어울리니 하는지 싶었죠. 분명 남편에게 꼬리를 치는 게 맞았어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가정부에게 여지를 주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저기, 추파 던질 거면 밖에 나가서 임자 없는 사람한테 던져요. 그쪽 가정부 아니에요? 그러면 집안일만 하라고요. 그리고 내 남편이 그쪽 친구는 아니잖아요? 매번 실수인 척 내 남편 이름 부르는데 앞으로는 꼬박꼬박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가정부면 가정부답게 굴라고요. 저와 남편이 확실히 경고를 하니 그때는 그 여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여자가 눈에 가시였던 저는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죠. 시모에게 말을 하여 가정부를 바꾸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여자의 사정이 딱하다고 하며 그렇게까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지? 그 여자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리고 당신 없으면 나 대놓고 무시해.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가정부 바꾸자고 해봐. 당신한테 그 사람이 선 넘으면 확실히 말해. 화도 내고. 어머니도 그 여자가 먼저 선 넘어서 당신이 뭐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뭐라 말씀 못 하실 거야. 그리고 나야 그 여자가 그런 짓 한다고 해도 당신이 있으니까 넘어갈 리가 없고. 그런데 자르거나 바꾸진 말자. 어머니한테 언뜻 들었는데 그 여자 사정이 딱해. 흔히 말하는 천의 고아라고 하더라고. 당장 갚아야 할 빚은 많고 배운 것도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이전까지는 일자리도 못 구했나 봐. 가정부 일도 나이가 젊어서 거절을 많이 당하고. 당신이 무슨 걱정한 줄 알고 저 여자가 못되게 구는 것도 아는데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잖아. 나도 당신도 행동을 확실하게 하면 지금처럼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은 하지 못할 거야. 불쌍한 형편의 사람을 내쫓을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되었죠. 다행히 그날 이후 가정부는 제가 거슬려 했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는 말이죠.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계속 은연중에 관심을 보였나 봐요. 남편은 제 기분을 생각해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그 여자가 노골적으로 남편에게 작업을 해왔고, 더 이상은 그냥 넘겨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남편이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일로 여자는 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 여자가 잘린 후 저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몸은 더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또 다른 가정부를 데려올까 싶어서 다음날 새벽부터 집안일을 나서서 하루 종일 하게 되었으니까요. 다행히 시모도 가정부를 불렀다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 싫었는지 다시 집안일을 저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모도 못된 짓을 하는데 지쳤는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물론 이전보다 덜 괴롭혔다는 거지 아예 괴롭힘을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오고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평온한 시간은 꽤 오랫동안 흘렀고, 시간은 흘러 저와 남편은 어느덧 환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제 저희 두 사람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노모가 되어 있었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되었어서 이대로 말년까지 남편과 조용한 나날들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을 하러 나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이제 한창인 나이, 남편을 잃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병원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 같은 사람이 저를 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남편을 어루만지면서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전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 남편을 발인해야 하는 날이 되었죠. 화장터에 도착해 남편이 들어있는 관이 화로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나오지 않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고 더는 남편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시모와 같이 자리에 쓰러져 오열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화로가 보이는 유리창 앞에 낯선 남자가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열하는 모습이 가족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울 수 없을 것 같았죠. 저 낯선 남자는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남자가 저와 시모를 보더니 저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해왔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큰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누굴까 궁금하실 텐데 저는 아버지가 버린 아들입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착각했다고 생각했어요. 어이가 없어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웬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뭘 잘못하시는 듯해요. 저희 남편 이름은 김봉원이고요. 그쪽 같은 아들 둔 적 없어요. 아니요. 내 아들, 봉원 씨 아들 맞아요. 저 기억하시죠? 24년 전 한 집에 같이 있었는데. 누군가 싶어 그 여자의 얼굴을 봤는데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던 그 여자였어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기억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저 그때 그 가정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두 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사실 저 가정부 일을 할 때 봉원 씨와 만나고 있었어요. 작은 사모님, 아니 형님이라고 해야 하나? 형님은 제가 봉원 씨한테 추파를 던진다고 생각했을 텐데 봉원 씨가 저한테 먼저 추파를 던졌어요. 애 없는 형님과 금방 정리할 거라고 해서 그 말 믿고 시작한 관계인데 막상 만나고 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있는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봉원 씨와 관계티를 낸 거고요. 봉원 씨는 혹시 형님께서 우리 관계 알아차릴까봐 불안해서 관심 없는 척 행동한 거예요. 근데 애 생겼다고 하니까 화내면서 나보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야 먹고 살만해서 상관없다며
간통죄로 같이 들어가자고 협박하고요. 교도소 가서 애 낳고 키우고 싶으냐고 협박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푼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맞다 싶어서 내 발로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 결국 자기 죗값도 안 치르고 이렇게 먼저 갔네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불륜이라니.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남편 가장 잘 알아요. 우리 남편은 나를 두고 누굴 만날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형님, 그럼 긴 말하지 말고 검사해봐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당황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제일 확실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고 했죠. 시무와 남편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를 검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알아보니 이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세대를 건너뛴 사이에서는 같은 성별의 유전자로 확인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가 친자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선 남편 또는 아버님의 유전자로 검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시신을 이미 화장을 한 뒤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정부였던 여자가 강하게 말해왔죠. 전 자신 있는데 형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억울해서 안 되겠네요. 전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정말 해서도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말이지만 편히 잠들고 계시는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혹시 남아있을 유전자로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셔야 믿으시겠어요? 여자가 큰 목소리로 남편의 친자임을 주장하자 이미 시모는 두 모자를 자신의 며느리 손자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저렇게까지 말하잖니. 정말 네 시아버지를 묘에서 판에 확인을 해봐야 믿을 거야? 그만하고 그만 봉원이 유산 나눠줘라. 그리고 봉원이도 없는 우리 집에서 나가주고 솔직히 너도 이제 네 인생 찾으면 좋을 거 아니냐? 언제까지 내 밑에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내 손주랑 손주 낳아준 며느리랑 살고 싶구나. 우리가 피 섞인 사이도 아니고 봉원이 이렇게 되고는 남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안 그러냐? 신모는 저를 내쫓는 말을 돌려서 했고 그 여자는 저에게 지난 세월 남편이 주지 않았던 양육비와 함께 남편 유산에 대한 아들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 여자와 아들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냐며 따져봤지만 시몬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이 집안 들어와 한 일이 뭐가 있냐며 저를 탓했고 자신의 손주를 낳아줬다고 주장하는 여자 편만 들어줬죠. 남편에게 남자 형제도 없었으니 남편이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와 그의 엄마의 주장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에 관한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간다면 두 사람에게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긴 시간 법정 싸움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과 소문을 퍼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던 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와 여자의 아들이 지난 세월 음지에 숨어 산 것에 대해 남편 대신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죽은 남편을 불러내어 이 사실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꿈속에서라도 남편이 나와줘서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상관없이 이 괴로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두 사람에게 유산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지금껏 자신이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내온 손주의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며 저에게 유산을 빨리 떼어주라고 극성인 시모의 행동 또한 제가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중 어떤 것을 현금화하고 또 어떤 식으로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을 때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기억의 주인공에게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남편의 이복동생이었죠. 과거 남편에게서 이복동생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젊었을 적 시모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신 적이 있었고 두 분 사이에 아이까지 낳으셨다고 들었죠.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우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니 아버님께서
남편의 이복 동생을 집으로 데려와 키우려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모가 그 일을 허락할 리가 없었죠. 결국 아버님께서는 남편의 이복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했고 여자분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필요한 만큼의 돈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러시면서도 아버님께서 남편과 남편의 이복 동생이 서로를 알고 지내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만남을 가지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 또한 시모의 반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모는 남편의 이복 동생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증오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워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시모 몰래 아버님께서는 형제간의 만남을 주선했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은 이복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찾아볼 여력이 없어 손을 놓고 있었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이복 동생을 찾아 나섰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이복 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떨어져 있던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는 이복 동생네 집안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아버님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말이죠. 이복 동생의 지난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자신이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 모르게 도움을 주고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저도 결혼을 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죽기 전 조만간 이복 동생을 만나보자며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 생각이 지금에서야 났습니다. 남편과 같은 부계 유전자를 가진 이복 동생이라면 이 꼬여버린 상황을 확실하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에게 좋든 싫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이복 동생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미처 연락을 하지 못해 남편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이복 동생은 제가 말해준 남편의 부고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의 죽음을 알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죠. 꺼내야 하는 말은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편의 이복 동생이 먼저 눈치를 채고 물어왔습니다. 그 물음에 미안하지만 찾아오게 된 목적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의 이복 동생은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고 했어요. 자신이 남편에게 받은 도움이 너무 많다며 그걸 갚기 위해서라도 꼭 연락을 달라고 했죠. 이제 필요한 건 남편의 아들이라 주장을 하는 남자의 유전물질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남자의 관계를 확실히 알기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이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할 거니 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잠시 고민에 빠졌던 저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들이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두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죠.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걸리지 않게 남자의 머리카락과 담배꽁초, 껌을 채취했고 이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죠. 검사 결과 이복 동생과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 사이에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뻔한 사기극에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확인을 할 수 없고 상대방이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나오니 당할 뻔했죠. 이 결과로 인해 제가 도의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모자 두 년놈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법적으로 알아봤지만 명예훼손을 제외하고는 딱히 처벌을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한 마음을 직접 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옆에서 손자가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던 시모는 덤이었고요. 저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당당히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때마침 시모와 같이 집에 있다는 말에 유산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다며 찾아가게 되었죠. 집으로 찾아가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은 이미 며느리와 손주 노릇을 하며 시모 곁에 있었어요. 속전속결로 끝내야 더는 이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을 것 같아 자리에 앉지도 않고 시작했죠. 내가 확인해보니까 유산은 한 푼도 못 주겠던데? 형님,
또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은 사람이 좋으셔서 봉원 씨가 한 잘못 자신이 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주실 줄 알았는데 꼭 진흙탕 싸움을 하셔야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저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요. 봉원 씨가 죗값 치르지 못했으면 형님께서 대신 보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 둘째 얘 말이 맞다. 너는 왜 갑자기 없던 돈 욕심을 부리려고 그러냐? 늙어서 돈 욕심까지 생기면 못 써. 둘째라고 하지만 봉원이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긴 아들인데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보상해줄 것 해주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 손주 앞길을 망치면 어떡하냐? 어디서 누구랑 굴러다니다 온 년의 아들을 우리 봉원 씨 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아들 아끼시더니 직접 깎아내리고 싶으세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으면 모자가 쌍으로 사기극을 벌일 생각을 하니? 너는 애엄마라는 사람이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면 진짜 네 아들한테 그렇다고 속이기라도 한 거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 오기 전에 몇 군데서나 이런 짓 했니? 거기서는 잘도 속아 넘어가? 아니면 내 남편 아버님 안 계시고 자식도 없고 형제 없는 외동이라 이런 짓 벌이는 거야? 이것들이 사람을 가지고 놀아!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누가 사기를 쳐요? 우리 아들, 봉원 씨 아들 아니라는 증거 있어요? 그럼 너는 증거 있니? 내 남편 아들 증거라는 건 네 년놈들 목소리밖에 없잖아. 나는 있어. 증거가 있다고. 어머님, 봉원 씨 이복동생 있는 거 기억하시죠? 사실 봉원 씨가 죽기 전까지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놈이랑 내 남편 이복동생과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동일한 유전자가 없다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제가 의뢰한 검사의 결과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남편에게 핏줄이라고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여자는 제가 건네는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목소리만 크게 소리치며 무조건 남편의 아들이 맞다고 우겼죠. 형님,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조작하고 날조하면 되는 일인지 아세요? 피가 당기는 걸 그렇게 하시면 해결이 되냐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모두 보는 앞에서 검사 받아볼까? 어머님은 기억하시죠? 남편 이복동생, 그리고 그분 어머니 되시는 분. 어머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시모도 슬슬 여자를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여자와 그녀의 아들도 자신들의 사기극이 다 밝혀졌다는 걸 예감한 모습이었죠. 자, 내가 여기서 돈 줄게. 얼마가 되든 그거 받는 순간 너희는 사기죄 성립이야. 명예훼손은 당연하고. 지금 네가 알려준 계좌로 돈 넣어줄까? 앞으로 계속 소송해가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볼래? 목소리만 큰 협박에 법대로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자 두 사람은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처벌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빌고 있는 두 사람에게 잔뜩 겁을 주다 그만했어요.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해결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악연은 빨리 끊어내자고 생각했죠.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범행 계획을 말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시모가 큰일을 피했다며 저를 붙잡고 한숨을 돌렸죠. 하지만 이제 시모 차례였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 시모였으니까요. 정말 다행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런 못된 것들만 점점 더 많아져요. 이번엔 네가 잘했다. 우리 아들 재산 지키느라 고생했어. 왜 이러세요? 언제부터 저한테 기대셨다고? 저 말고 며느리와 손주 되어줄 사람들 앞에 있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붙으세요.
전 이번 일로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모시지 않을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나도 피해자야. 속아서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손주 하나만 낳아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것 같니? 네가 우리 집안에 끼친 피해가 있는데 내가 잠깐 혼동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해서 되겠어? 네, 또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시네요. 저도 아이 낳지 못한 건 어머님께 죄송하고 내 남편한테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안 가지고 싶어서 안 가졌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린아이들 보면 눈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머님보다 제가 더 힘들었다고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으면 된 거잖아요. 또 제가 집안 죄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를 헌신짝 버리듯이 내치세요? 어머님 밑에서 지난 평생 고생하고 수발들었던 사람은 저예요. 제가 평생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해도 한순간에 내치시면 안 되는 거죠. 밉든 곱든 지난 세월 같이 살 비비고 산 세월이 있는데 저 그만하겠어요. 어머님 모시다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내질지 모르는데 제가 왜 사서 고생을 하겠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이 사기꾼 연놈들과 오손도손 사시든 양로원에 들어가 쓸쓸하게 지내시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집안 죄인인 저는 이제 며느리 노릇 그만할 테니. 왜 그러니? 네가 서운한 거 다 이해한다. 내가 잘못했어. 네 말대로 우리가 평생 지내오면서 서로 싸운 정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날 버리면 어떡하니?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못했다고 말까지 하는데 이번에만 네가 참아라. 에? 내 너한테 큰 잘못을 했다. 제 단호한 모습에 뒤늦게 태도를 바꾼 시몬은 잘못을 했다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힌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사기꾼 두 사람과 시모를 두고 저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이후 시모 집에서 짐을 빼올 때 한 번 더 붙잡히긴 했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집에서 나와 시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죠. 가끔은 시모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수소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제 인생, 오로지 저만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모시고 마음에 상처받는 이야기를 듣는 건 더는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목숨이 다해 남편을 다시 만나는 날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내린 결정대로 살아보려고요.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세요.